그게 문제야? 내가 죽었으면 됐을걸. 애매하게 살아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거면 깔끔하게 죽어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 귓속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고. 내가 살아서 이 판을 다 엎는다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함께 분노해주세요. 결혼 초엔 그냥 평범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지만 책임감은 있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아낀 척했죠. 우리 집 큰 며느리니까 잘해야지.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고 나니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암 선고를 받은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첫 항암이 끝나고 울고 있던 제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좀 울지 마. 나까지 힘들잖아. 미안해. 근데 너무 무서워서. 됐어. 그냥 좀 알아서 해.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감당해야 할 건 병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잔인함도 함께 버텨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집에 잠깐 들린 날,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얘야,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여자 몸이 그 꼴이 돼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엄마가 좋은 자리 알아봐 줄게. 엄마, 너도 인생이 있잖니? 애 하나도 없고 집안도 괜찮은 집에서 선보자는데 왜 안 가? 저는 벽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며느리를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병원 침대에 돌아와 링거줄을 잡고 울던 제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라, 내가 이래서야 되겠니? 어머니, 저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너도 이제 체념해야지. 저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사람은 현실을 알아야지. 내가 발목 잡으면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않니?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제가 죽어야만 이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안 죽는다. 내가 살아서 이 판을 다 엎어버릴 거야. 며칠 후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집안에서 선자리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마다하면 안 되잖니? 어머니, 저 옆에 누워있잖아요. 저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암은 재발하는 병이야. 그 몸으로 우리 아들 붙잡아 뭐하니? 제가 그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해요? 현실 좀 알아라. 사람은 자기 팔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 모르니? 시어머니 얼굴에 연민은 단 한 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픔을 견디며 혼잣말했어요.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서 이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보여줘야겠다. 이후부터 저는 병실에서 홀로 고통을 버티면서도 마음속에 불을 켰어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살아서 복수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라,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 아들한테도 미래가 있잖니? 어머니, 저 지금 죽을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그냥 편하게 놓아줘.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어느 날 항암으로 하루 종일 토하고 기절하듯 누워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가 선을 보라고 하셔. 그냥 얼굴만 보는 거야. 뭐라고? 너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 혼자 남잖아. 그래서 지금 선을 본다고? 어쩌면 그냥 밥만 먹을 수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 만날 준비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래 힘들 줄 몰랐어.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라서 암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선을 본다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계속 그러셔서 엄마 때문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랑 이렇게 쉽게 등을 돌려? 내가 나중에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남편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혼자 눈을 뜨고 혼자 링거를 꽂고 혼자 피를 토하면서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죠. 이 여자가 마음에 드네. 예쁘지 않니? 저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어요. 그 사진 밑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날은 너무 아팠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도 손이 안 닿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 병원 좀 와줄 수 있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나 바빠 휴식 중이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쓰러졌어. 그럼 간호사 부르지 그랬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아,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감정도 의무도 다 끊었구나. 며칠 후엔 시어머니가 직접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썩은 사과보다 더 지독했어요. 며느라, 얼굴이 아주 처참하구나. 네. 항암이라 좀 부어요. 아휴, 눈꼴 시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옆에 두고 살았을까 몰라. 내가 솔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지금 거울 보면 살아있을 사람이야? 솔직히 이건 아니지. 이 정도면 집도 정리해야 해.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게 해줘. 전도 이미 받고. 제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문제야. 내가 죽었으면 됐을걸. 애매하게 살아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거면 깔끔하게 죽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뭔가 부러졌어요. 피가 역류할 정도로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야. 이건 살이야. 살인을 말로 하는 거야. 며칠 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폰을 툭 제 앞에 던졌어요. 뭐야? 그 여자랑 밥 먹었어. 사진이야. 너도 한번 봐봐. 생각보다 괜찮더라. 지금 그걸 나한테 보여주자는 거야? 그냥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지. 너랑은 이제 미래가 없잖아. 그럼 당장 이혼하든가? 아니, 지금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병간호 좀 받고 내가 먼저 말 꺼내주면 더 좋고. 그 순간 저는 피를 토하면서도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 살해예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가족. 내 남편, 내 시어머니는 제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아 벽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살아서 너희 다 끝장내 줄 거야. 몸은 망가져가고 숨은 거칠어지고 살도 빠져서 거울 속 제 모습은 죽어가는 사람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씨만큼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도 시어머니에게 기대지도 않았어요. 의사에게 말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의사가 제 눈을 보고 말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면 우리가 끝까지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수술이 결정되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남편의 배신이 제 심장을 붙잡아 살려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우리 아들도 인생이 있지. 조만간 새 며느리 들어올 거야. 친척들이 병문안 왔을 때 암은 재발한다니까 이제 집안에서 정리해야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대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더 단단해졌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이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남으면 웃는 건 나고 무너지는 건 그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병실에서 혼자 세상 누구도 제 편이 아닌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하나씩 다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도 위험하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내가 못 나와도 끝까지 있어줄 거지?
남편은 눈을 피하더군요. 마취가 들어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살아야 해.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기적처럼 수술은 성공했어요. 눈을 떴을 때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은 퇴근했다며 집에 갔고 시어머니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보호자분은 연락이 잘 안 돼요. 거의 혼자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그때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죠. 아가씨, 친척분들이 병원 복도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해도 돼. 저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며느리 이제 곧 끝이야. 새 며느리 오면 결혼식은 크게 할 거야. 그 얘기에 남편이랑 친척들이 웃으면서 농담하던데? 제 몸이 벌벌 떨렸어요. 그 순간 병실 한켠에 있던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결혼식 얘기를 하고 이건 가족이 아니라 내 목숨을 팔아먹으려는 하이에나 무리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잠깐 병실에 왔어요. 수술이 끝난 저를 보고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래도 살아나긴 했네. 고마워라는 말은 없어?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고생한 건 안 보여? 뭘 고생했는데?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고 난리야. 내가 암 걸린 게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사실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재활이 끝나갈 즈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이랬어요. 며느라, 이번에 운 좋게 살아났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사람 목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야. 또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집이며 재산 정리해주고 내가 편하게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붙잡을 거야? 인간적으로 좀 도와주라. 너 죽으면 아들은 혼자가 돼. 그 전에 정리 좀 하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 이제 완전히 다 보이네. 내 재산, 내 목숨, 내 남편 전부 자기들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결심했어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살아 돌아와서 하늘 없는 여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수술과 재활을 끝내고 병원을 나오는 날, 저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차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 얼굴엔 반가움도 안도도 없었어요. 드디어 퇴원이네. 힘들었지? 응, 근데 집에 들어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불편해. 응. 너 없는 동안 엄마가 집안 정리 많이 했어. 내 짐도 좀 치웠고, 내 짐을 왜 치워? 너 오래 안 올 줄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 하지 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짐을 꺼내서 주차장에 내려놓고는 여기서 내려. 난 잠깐 볼 일 있어서. 나 혼자 올라가라고? 엄마 있잖아.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차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힘든 몸으로 짐을 끌고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서 오긴 했네? 어머니, 제가 죽길 바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다들 힘들었다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래도 살아났으니 됐잖니? 그런데 집은 조금 바뀌었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결혼 때 부모님이 사주신 가구들이 사라져 있었고 제 방이던 작은 서재에는 새 커튼과 화장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도 좀 집에 오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아플 때 만난 여자 얘기야. 그냥 얼굴만 봤대.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백을 던질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이혼 얘기 꺼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근데 그냥 하면 우리 쪽이 불리하잖아. 제가 가진 거 다 가져오려면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해. 알았어. 변호사랑 얘기해 볼게. 내가 다른 여자랑 잘 되는 것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저쪽이 포기하지.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며 말했어요. 밥은? 엄마, 밥 했어. 했지. 너 빨리 와서 먹어. 저는 그 옆에 서서 힘겹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너는 죽 먹어야 되잖아. 주방에 죽 있잖아.
알아서 데워 먹어. 같이 먹으면 안 돼? 냄새 나잖아. 아직 경호 냄새 나고 그냥 따로 먹자. 식탁엔 세 사람이 있었지만 저를 제외한 두 사람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서 차가운 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난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면 내가 먼저 칼을 들겠어. 사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결혼 초엔 그걸 숨겼어요. 돈 때문에 이용당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무기로 써서 이 사람들을 끝장낼 거였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몸 상태를 증명할 의료 기록,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 사진,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을 모두 모았어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가려면 지금부터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재산도 지켜야 하고 위자료도 크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집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인간 이하의 말을 쏟아냈어요. 너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우리 아들 옆에 계속 있으면 보는 사람도 불쌍하잖니? 어머니, 제가 아픈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창피하지는 않아도 솔직히 말해서 너 돌아왔을 때 우리 다 긴장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미래가 끊기는 줄 알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이게 현실이지. 너는 이미 부서진 사람이야. 남편도 똑같았어요. 밤에 거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그냥 잘 끝내자.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못 살아. 솔직히 내가 죽었으면 내가 편했을 거야. 하지만 안 죽었으니 이제라도 합의하고 끝내자. 내 옆에서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 고맙다고? 넌 나한테 짐이야. 고마운 건 아니지.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제 결심을 다졌어요. 저는 조용히 제 상속 재산 일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선자리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선 보신다고요? 마음껏 하세요. 대신 법원에서 보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이혼 서류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갈 거니까 준비 잘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저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아픈 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제 다 기억났거든요. 제가 죽길 바랐죠? 근데 안 죽었으니까 이제 제 차례예요. 이렇게 저는 드디어 복수의 칼을 꺼냈어요.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제 첫 번째 싸움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핸드폰을 욕실에 두고 나갔어요. 저는 우연을 가장에 확인했죠. 카톡 알림에 자기야, 내일도 봐.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대화창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암투병 중인 제 뒤에서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녔던 사진,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죠. 어서 들어와서 우리 아들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해줘. 걔를 빨리 내보내야 우리 편해져.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끝났네. 너희 둘, 사람도 아니야.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냈어요. 외도와 시어머니의 공모가 확실하네요. 위자료 청구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한 짓을 모두 법으로 갚아줘야 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계략을 꾸몄어요. 제 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졌어. 암 때문에 사람이 예민해진 거지. 우리라 도와주려는데 괜히 우리를 나쁘게 말해. 병원에서도 그랬대. 친구가 울면서 전해줬어요. 너를 완전히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해. 시어머니는 심지어 친척들 모임에서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얘가 요즘 병 때문인지 날마다 헛소리를 해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살 수가 없어. 이혼은 우리가 피해자야. 저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며 더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암보다 더 끔찍한 배신을 겪었고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녹취를 따로 남겼고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도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들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남편은 집안에서 문을 쾅 닫으며 제 앞에 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 내가 말하는 가족이 뭐야? 암투병 중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보낸 그게 가족이야?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잠깐이었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잠깐이면 용서가 돼. 잠깐이라면서 왜 그 여자랑 호텔 예약까지 하고 왜 시어머니랑 둘이서 저 여자 얘기하면서 내 아내는 곧 죽는다. 이제 저 여자로 새 출발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잠깐이라고? 남편이 말문이 막히자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더 세게 말했어요. 잠깐이었으면 내가 아파 숨도 못 쉴 때 넌 그 여자 손잡고 있었고 우리 아들 새 삶 찾아야 한다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왜 내가 죽길 바랐어?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어. 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 인생을 살리고 싶어서 날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운이 없었네. 나는 죽지 않았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날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달려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독하다고는 몰랐다.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서 우리를 물어뜯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를 죽이려던 건 어머니였죠. 암 치료 중인 며느리에게 깔끔하게 죽어야지 집안이 산다고 말한 사람. 남편한테 선자리 알아봐 주면서 내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 그게 어머니였잖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그랬다. 너 같은 여자한테 잡혀서 평생 고생할까봐 엄마가 살리려고 한 거야.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제 달라질 거라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끝장낼 거예요.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감히 내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히 제가 다 가져갑니다. 남편이 버리고 시어머니가 빼앗으려 했던 제 인생, 내 재산, 내 명예, 내 삶, 이제 전부 제 손으로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보여줄 겁니다.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빛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는 걸.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변호사를 통해 깜짝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 수십억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이며 땅,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두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였죠.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밤,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남편은 눈이 벌개진 채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돈도 재산도 그냥 내가 다 가져.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상속녀라는 거 알기 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잖아. 죽으라던 부인이 갑자기 상속녀가 되니까 이제 와서 매달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당당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을 떨며 무릎까지 꿇었어요. 잘못했어. 그땐 내가 오래 못 살 거라.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서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잖니.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줄게. 내가 가진 돈 엄마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저는 날카롭게 눈을 좁히며 말했어요. 정말 욕심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죽으라던 며느리한테 새 며느리 드리려고 성까지 보게 한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갑자기 가족인 척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그땐 엄마가 미쳤었어.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엄마가 바보였어. 우리 아들, 며느리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자. 남편도 덩달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 내가 바보였어. 죽으라던 거 다 잊자. 우리 돈 많잖아. 그 돈으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내가 잘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저는 손을 세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건 돈이지 사랑이 아니잖아. 내가 암투병으로 죽어가던 때는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돈 냄새 맡으니까 이렇게 매달려? 정말 역겹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며느라, 엄마가 무릎 꿇을게. 내가 가진 돈이면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어. 엄마가 그 돈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위해서 제발. 남편과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어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다시 생각해줘.
저는 마지막으로 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버린 건 나였어요. 당신들이 먼저 가족을 버렸고 나를 죽이려 했죠. 이제 내가 당신들을 버릴 차례예요.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심판받으세요. 정말 역겹더라고요. 며칠 후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보다 초췌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는 듯했어요.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원고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학대와 방임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 기간 중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으며 피고의 모친은 며느리의 죽음을 기대하며 선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와 함께 증거가 제출됐어요. 상간녀와의 사진, 호텔 영수증, 예약 내역, 제가 병원에서 녹음한 대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며 병력을 꾸며내려는 음성 파일. 판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피고 측을 바라봤어요. 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아내가 아프다 보니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상간녀와의 호텔 숙박은 단순한 위로입니까? 남편은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 오래 못 살 줄 알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 웅성임이 돌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에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다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아프면 조용히 쉬어야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요? 판사의 표정은 점점 싸늘해졌어요. 피고 측 시어머니는 정식 당사자가 아님에도 선자리를 주선하고 며느리를 정신질환자라 모함했으며 원고가 살아있을 당시 이미 사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산을 논의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암과 싸우면서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버리고 심지어 죽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으려 했지만 이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혼자 밥을 데워 먹고 선자리에 대해 얘기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의 외도, 시어머니의 공동 가담, 그리고 원고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학대가 인정됩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의 70%를 분할 지급하십시오. 그 순간 남편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져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말도 안 돼. 저 여자한테 우리가 다 뺏기게 생겼잖아. 시어머니도 같이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며느리가 재산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재판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알았더라도 그 사실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나고 법원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제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무너져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암도 못 죽였는데 너희가 날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니?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너희의 끝은 오늘이야. 재판 이후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까지 외면당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 암 투병 중에 새 며느리를 들이려 하냐?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더라.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몇 달 후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 재산으로 제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웠어요. 암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수술로 남은 흉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고통이 나를 살렸구나. 이혼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집과 차를 모두 팔았지만 빚이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상간녀도 그를 버리고 떠났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했어요.
암 걸린 아내 버리고 바람 피운 놈하고 누가 어울리겠어? 주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했대요.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며느리 암투병 중에 다른 며느리 드리려고 했다면서?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동네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시골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형제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며 받아주지 않았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한 짓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복수지. 하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암을 이겨낸 강인한 몸과 마음으로 제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을 활용해 암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한 이후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제 도움으로 다시 가족 품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보며 울면서 말했어요.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도 다시 웃게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죽지 않으면 삶은 다시 시작돼요. 저도 그걸 몸으로 배웠거든요. 재단 오픈 1주년 기념식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지옥 끝까지 밀어붙였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을 진짜로 되찾았으니까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무너졌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고 제 삶을 맑게 밝히는 길만 걸을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아이가 저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속삭였어요. 저희 엄마도 언니 덕분에 암이 나았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대신 저는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쓰러졌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오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